국회 법사위에서 여야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록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특히 야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대통령 패싱 의혹도 제기했는데 박 장관은 청와대 발표로 가름하겠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음 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달까지 정부와 추경안 합의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안은 다음 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추경 규모가 쟁점입니다. 최근 2년간 산재가 자주 발생한 건설, 택배, 제조업 분야 9개 기업 대표들이 국회 환노위 산업재해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기업 대표들은 연신 사과하면서도 노동자의 탓으로 돌리는 발언도 나와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 상황 점검과 아동학대 근절 대책 등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위 중계방송 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논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검찰 인사와 관련한 신 수석과 문재인 대통령 패싱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었고 여당은 검찰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엄호했습니다. 홍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의 표명을 철회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당장 야당은 지난 7일 발표된 검사장급 인사 논란과 관련해 추미애 인사 버전 2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의견 조율을 해야 할 신수석을 패싱하고 친정부 성향의 검찰 인사를 유임했다는 겁니다. 이어 검찰 인사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 시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재가 전 박 장관이 인사안을 발표했다면 대통령 패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인사안을 대통령은 모르고 있었다. 인사안 발표가 된 다음 날에서야 결재가 올라왔다. 이거 사실이라면 심각한 월권이자 위법입니다. 박 장관은 신수석과 의견 조율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 재가 시기와 관련해선 소상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고했습니까? 인사의 구체적 내용은 보고했습니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청와대는 제가 했고 결재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청와대 입장으로 대신한다는 박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될 게 없다며 엄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과 민정수석 패싱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청와대 해명에 힘을 실어줬고 장관이 청와대와 인사와 관련되어서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패싱은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 인사와 관련되어서 갈등이 없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하게 사실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겠죠. 신수석 논란과 관련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재가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법사위 회의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불출석으로 중단된 데 대해 이 차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차관은 고열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국회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개인적 문제로 회의가 차질을 빚은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추경 합의 목표 날짜를 밝혔습니다. 오는 28일 전,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정부와 결론을 내겠다고 했는데요. 지급 규모 1인당 지원금이 쟁점입니다. 한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번 달까지 정부와 추경안 합의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가계소득 감소 등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확인되고 있다며 발빠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면서 가계소득과 소비가 동반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넓고 두터운 지원이 민생 피해의 확대를 막고 경제 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간부 회의에서 다음 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른 시일 합의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추경안은 다음 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20조 원 이상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최대 13조 원을 제시한 정부의 간극입니다. 오늘 당정청 실무협의에서도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홍 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적정 규모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1인당 지원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200만 원 더 많은 700만 원, 기재부는 최대 500만 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당정은 소상공인을 매출 감소율에 따라 그룹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새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정은 앞서 피해계층 사각지대 최소화 방침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지원금 대상의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등을 포함하는 데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방송 한두영입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사상 첫 산업재해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았던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여야 의원들은 질타와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가 계속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2년간 산재가 자주 발생한 기업 대표들을 국회로 불렀습니다. 국정감사를 제외하고 대기업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청문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산업재해 심각성이 크다는 인식입니다. 출석한 기업은 포스코, 현대, GS건설과 현대중공업, 포스코, LG디스플레이, 그리고 쿠팡,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 로지스입니다. 기업 대표들은 송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재발 방지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안전 처신 경영에 반영하여 무죄 사업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는 지난 8일 협력업체 직원이 롤러 교체 작업 중 목숨을 잃었는데도 허리 지병을 이유로 불출석하려고 해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주로 보험 사기꾼들이 내는 건데 그 주식회사 포스코 대표 이사께서 내실 만한 그런 진단서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허리 아픈 것도 그랬는데 불편한데 그 롤러에 막 압착돼서 죽고 그러면 뭐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한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유형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안전한 상태하고 작업자의 행동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작업자들이 뭘 지키지 않아서 행동을 잘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은 아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피해가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여야는 기업들이 산재 사망자를 인정하지 않는 점과 산재 사망자 가운데 하청업체 비중이 높고 위험 외주화도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출석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담당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지난 2사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정부가 역대 최다 물량을 공급해 집값을 잡겠다는 거였죠. 이와 관련해서 국회 국토위에서 여당은 집값의 안정화를 기대하며 정부의 빈틈없는 후속 조치를 당부한 반면 야당은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없고 현실성도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2사 부동산 대책에서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 호, 전국에 83만 호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야당은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언제 하는지, 이걸 어디에서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확정된 게 하나도 없는 공급 발표, 이거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중위소득 4인 가구가 접근 가능한 3억 원 이하의 주택이 공급되긴 힘들다는 겁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면피용 그런 공급 정책이다. 여당은 실효성 논란을 없애려면 국토부가 주택 공급 확대라는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계시죠?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그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포적인 매수는 떨어질 거고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상당히 좀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개발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분양권과 같은 우선 공급권 대신 현금 청산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개인재산권 침해라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변 장관은 토지보상 문제와 관련해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진행하도록 참여 비율을 높였다며 재산권 침해 주장은 과도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민간에서 가능한 주택 공급을 용적률 상향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로 공공분야에서 가로채기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실제 공공분양주택은 2%밖에 되지 않는다며 주택 공급에 새로운 출구를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국정원의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원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사찰이 다시 시작된 시점으로 예상되는 지난 2009년 12월 16일 이후 관련 보고서 등 생성된 문건 일체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의 자료 제출이 소극적이라며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추가 정보위 개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소명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추가로 다시 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자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등 선택적으로 일부 정권에 대한 정보만 공개하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국정원의 신종 정치 개입이 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의 정보 공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난 뒤 체계적으로 공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관여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법에 정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정원이 새로운 방식의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에게 입장 표명과 함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 후보가 당시 불법 사찰 결과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정말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공직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민주당이 울산시장 선거에 이어 선거를 앞두고 또 장난을 치고 있다며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미얀마 군정의 시위대 무력 진압에 대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미얀마 군경이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을 무도하게 탄압해 유혈 사태로 번졌다며 총칼로 잠시 권력을 장악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시위대의 안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관련 견의안을 조속히 의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월성원전 3중수 누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거짓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노후원전 안전조사TF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서로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국민에게 혼란과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안전기술원이 작성한 정기검사 보고서에는 오염수 외부 유출이 확인됐다고 나와 있지만 한수원과 원안위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해명만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우리 아이 지킴이 5대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5대 약속에는 신고 횟수와 상관없이 학대 피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즉각 분리하고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의 대책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오늘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해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을 높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거짓 해명 논란을 불러온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도 1인 시위를 이어간다며 김 대법원장이 시간을 보내서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대법원장의 사과문에도 왜곡과 거짓이 가득하다고 주장하며 법관들이 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논의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보궐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론의 향배가 참 궁금합니다. 어제 이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장의 그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 후보가 현재 아주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의 향방을 가늠하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 여권도 그렇고요, 야권도 그렇고 현재 경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 후보 선출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네. 하지만 이제 당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는 후보들이 이제 여론조사에서 이제 많이 다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가 우상호 후보를 조금 앞서고 있고, 야권에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제일 그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이제 그 접점, 대결들이 이제 많이 여론조사에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최신 여론조사입니다. 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P&R 리서치가 서울 시민 814명에게 내일 안 대표와 박 후보가 맞붙을 경우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뭐 이렇게 물었는데요. 안 예비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1.9%가 나왔고요. 박 예비 후보에게는 39.9%로 두 후보의 격차는 한 2%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 정도가 되니까 오차 범위 안에서 안 대표의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나왔지만 역시 박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인 넥스트 인터랙티브 리서치가 UPI 뉴스 의뢰로 지난 16일, 17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이건 이제 지난주 금요일 19일 날 공표가 됐는데요. 박영선 후보가 35.8%, 안철수 후보가 36.5%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와서 역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국민의힘 후보 선출 또 단일화 여부 등 아직 변수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섣불리 예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네. 여론조사는 이제 그 질문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이제 달리 나올 수 있는데, 이 질문은 내일 안 대표와 박 후보가 맞붙었을 경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 두 후보가 서로 1위를 주고받으면서 여론 오차 범위 안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번에 부산시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민주당에서는 김영준 후보,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후보인데 박 후보의 우세가 지속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두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한 20%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박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과 김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각각 53.3%와 32.9%로 나왔습니다. 이번 부산시장 여론조사에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예상을 해봤는데요. 이유는 MB 정부 국정원 사찰 의혹이 이제 지난주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여당에서는 박 후보의 진실을 요구하면서 이제 사퇴해라,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공세를 펼치기도 했고요. 박 후보는 이제 인터뷰라든지 여러 군데 나와서 아니다, 나는 몰랐다. 이거는 그냥 공세다 이렇게 이제 방어막을 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이제 차이가 나지 않게 좁혀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좀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박형준 후보가 굳건하게 1위를 지키고 있는 형국이네요.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이제 내년에 치러질 3월에 있죠. 이제 대선 전에 열리는 이제 큰 선거이다 보니까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해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여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해라라는 이제 그런 표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의 이제 의석을 차지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당시 이제 야당에서 정권 심판론을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중간 선거에 이제 성격을 띠기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정권 심판선이 먹히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은 조금 좀 다릅니다. 이번 여권에서 대형 악재가 터져서 이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이제 치러지고 있는 거기 때문인데요. 바로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내년 3월인데 3월 둘째 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권에서 주장하는 여권 심판론도 이번 선거에서는 일정 부분 이제 먹히는 모양새입니다. 당장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동산 폭등, 또 코로나19 대응,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등 이제
야당이 공세를 펼치는 포인트들이 이제 있어 왔거든요. 서울 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 때 이제 이 조사를 하면서 이번 선거에 의미를 묻는 질문도 같이 네. 이루어졌는데 네. 여당 심판을 위해서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8.5%가 나왔고요.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0% 정도로 나와서 정부 심판론에 조금 이제 힘을 받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 선거가 44일 정확히 이제 남았는데 이번 선거의 뭐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몇 가지를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제가 제 날짜를 세보니까 하나하나 네. 세보니까 44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네. 여야 모두 지금 이제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이제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전직 시장들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좀 감세하는 효과도 있고 이제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목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당 네. 입장에서 최대한 이제 정책으로 승부한다. 그래서 경선 토론회를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이 서울, 부산이 이제 청사진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요. 네. 또 이제 부동산 폭등에 대한 부동산 문제, 또 부산 같은 경우는 가덕도 신공항 이제 그 특별법 제정 등에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아무래도 이 정책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당초 이제 이번 선거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민주당이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절대 열세일 거다 이런 분석이었는데 네, 그렇죠. 네. 선거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민주당 후보와 또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점차 올라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선거는 표심이거든요. 저도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야권에서 조금 이제 이번 선거는 유리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분석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런데 막상 이제 여론조사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네. 표심이 어디로 갈지 좀 예상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평가도 있지만 그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표심의 이제 기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 이 네. 공략하는 부분의 포인트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 부분, 국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의 그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나 이제 근데 그 야권 쪽에서는 야권 단일화가 지금 네. 아주 그 숙명의 과제처럼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가시밭길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의 단일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여기에 맞춰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그 최종 후보 경선에서 나오면 또 한 번의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단일화하자. 그랬을 때 이제 단일화가 되면은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각자의 또 각 당의 이해관계도 있고 그렇죠. 또 이게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복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풀어야 될 숙제가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를 풀어야 이제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야권의 이제 단일된 힘을 모아서 이제 정권을 심판하자 이런 불을 지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또 이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정의와 공정을 이제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근 이제 뭐 논란 등 여권의 악재들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부각시키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또 사법부에 속해 있는 논란이에요. 네. 우리 앵커님, 신앵커님도 이제 사법부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정의. 네. 딱 머릿속에 저도 이제 그렇게 박혀 있는데 이 정권에서 이제 정의가 훼손됐다.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이제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고 또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계기가 이제 전 부산 시장들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당 차원에서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요. 이제 3월 초에는 여야의 최종 후보 윤곽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3월 1일 해서 이제 그 첫 주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때가 되면 여야의 본격적인 정책 대결 또 현안에 대한 여야의 공세 수위도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높아질 것 같아서 아마 그때쯤 되면 좀 선거의 열기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또 국민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3월 첫 주면 다음 주입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주 더 이제 관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현황과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김동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2월 2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백신 접종 보이콧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에서 백신 접종 보이콧을 시사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자 이에 반발하며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요.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코로나19 극복에 큰 장애가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금고 이상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으시는 국민 앞에서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말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러한 법을 왜 시도하는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에선 형평 입법과 과잉 입법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에선 다른 전문직들은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박탈하고 있는 만큼 의사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 과도하게 특혜를 받는 직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의료계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굳이 이 시점에 의료계와 갈등을 벌이는 것이 코로나 극복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예고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인 것은 없습니다. 백신,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의원 모두가 차질 없는 백신 접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정치톡은요. 제가 먼저 맞겠습니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호 접종자를 놓고 정치권이 때 아닌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신을 먼저 맞겠다고 나선 이도 있었는데요. 과연 누구였을까요? 제가 백신 1차 접종 대상자는 아니지만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정부가 허락한다면 저는 정치인이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백신을 맞을 용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안철수 대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논란이 이어지자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1호 접종자로 나서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서 백신 접종은 차질 없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논란은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9일 문 대통령의 백신 1호 접종을 주장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유 전 의원은 오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시작되는데 접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1번 접종으로 누적된 국민의 불신을 덜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술수라고 맞받아쳤는데요. 문 대통령이 먼저 맞겠다고 하면 국민 제쳐놓고 먼저 맞는다고 욕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고 욕하려는 비열한 정치 공세라며 우리들이 모범을 보이자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되시면 용기를 내시라며 동반 접종을 권유했습니다. 청와대는 야권의 문 대통령의 1호 접종 요구에 국민적 불신이 생기면 언제라도 가장 먼저 맞을 상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치권에 불거진 백신 1호 접종 논란, 국민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상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초일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숙고의 시간을 보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의 뜻을 사실상 접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제1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과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현재 그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1호 접종 여부를 두고 이제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당은 국민의힘이 백신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야당은 대통령의 1호 접종자가 돼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까? 정은경 청장이 조금 매끄럽게 정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실험 대상이라고 표현했던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는 점들을 좀 명확하게 한 점이 있고요.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의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1호 접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끄집어냈던 건 많은 국민들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앞두고 가지고 있는 불안감 때문일 겁니다. 네. 정경 청장의 얘기도 만약 이 같은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게 된다면 유명인의 백신 접종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냈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백신 접종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두게 된 것이죠. 사실 그동안 정부가 우리 국민들께 말씀 주셨던, 얘기했던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고령층 접종이 예상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같은 불신들이 싹 트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일단 연기되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정부의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문을 야당이 꺼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백신 접종을 앞두고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죠.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의협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야당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벌써 코로나19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의사협회와의 갈등과 마찰이 불거졌던 그 많은 지난날의 과거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당시는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싸고 의사 면허 시험 여부까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깊었던 때가 있었는데 당시 결국은 이 우리 의대생들에 대한 의사 면허 시험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을 제껴두고 올해 결국은 의사 인력들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이 시험들을 열어두게 됐던 경험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에서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될 이 모든 영역에는 의사협회나 의사 집단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이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하고 의사협회와의 갈등을 증폭시킬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180여석의 힘을 갖고 있는 거대 여당에서 고민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그 뒤로 분명하게 그동안 의사들에게 주어졌던 많은 권한들 중에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고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개혁할 수 있는 시기들이 도래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이 같은 갈등들을 증폭시키는 건 과거 작년에 저질렀던 그 우를 또 한 번 범하는 건 아닌지 걱정과 우려가 커집니다. 네, 그 의협의 특히 이제 의사 면허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일단 코로나19가 안전 국면에 접어든 다음에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한 지점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넜다는 이제 관측이 많았는데 예상을 깨고 사실상의 이제 잔류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신 수석이 대통령 곁에 남게 된 배경, 결정,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고 이번 잔류로 이번 그 파문이 수습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지점이 있을 거라 봅니다. 첫 번째는 신현수 수석의 파동이 워낙 대한민국 전국을 흔들 정도로 그 여파가 컸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김영환 민정수석의 파동이 있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라고 언급을 했던 만큼 이 문제에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신현수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20년 지기로 잘 알려진 것처럼 그 관계 속에서 본인의 거취 문제가 대통령의 레임덕을 앞당길 수 있다는 고민들이 좀 컸을 거라 생각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 검찰 간부 인사를 통해서 결국 갈등과 마찰이 빚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서 월성 원전 수사 등 정권을 향해서도 불리한 수사, 특히 윤석열 총장 측이 원하는 인사는 일부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언론에 보도돼 있는 내용처럼 신현수 수석이 지인에게 보냈다고 하는 메시지에는 이 박범계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검찰과 법무부와의 이 관계를 조정하는 일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깨졌다라고 하는 언급들이 있었는데 과연 신현수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남아서 이 같은 갈등들을 조율하고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를 원활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는 우리가 향후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박범계 장관과는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지금 현재 본인이 지인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의 말을 뒤집게 된 것인데요.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이 워낙 다급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습 국면에 들어가고 난 뒤 다시 한번 이 민정수석 등에 대한 인사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백신 1호 접종 의사면허 취소법, 신현수 민정수석 거치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병민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이제 나흘 뒤면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정부와 의협 간의 갈등이 조금 전에도 이제 이야기했듯이 재점화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또 끊이지 않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 근절을 위해서 정치권이 정책 강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 위원장을 맡으신 지 이제 8개월이 이제 지나셨는데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행안위가 국회 상임위 중에 법안 처리 1위를 달성을 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먼저 그 행안위의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이제 그 8개월 동안의 그 소회부터 들어볼까요?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안부, 그리고 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선관위 등이 소속 기관입니다. 소속 기관이고 국회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어쩌면 상임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법안 통과 숫자가 1등인 상임위에 국회의장께서 격려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셨는데요. 저희가 어떻든 17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법안 통과를 1등을 했습니다. 저희 행안위 소속 기관이 많아서 행안위에 들어오는 법안도 너무나 많습니다. 며칠 전까지 1,200개가 넘는 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지난번에 266개, 지난해에 그렇게 통과를 시켜서 1등을 했고요. 저희가 했던 일 중에 이렇게 법안 통과 중에는 혹시 구하라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엄마가 어릴 때 아이들을 버리고 나갔는데 구하라 양처럼 세상을 떠났더니 그 구하라 양의 재산을 노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구하라법, 소방관인 경우가 똑같은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떠난 부모는 아이의 목숨값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공무원 구하라법을 통과시켰고요. 며칠 전에는 73년의 통안의 역사 4.3 제주 사건이 있었습니다. 4.3 제주 사건을 이제 명예회복을 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배보상까지 하는 73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법안을 저희가 통과시켜서 이번에 26일 본회의에 통과시키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질문할 걸 미리 다 한 번씩 크게 이제 짚어주셨는데 구하라법 또 제주 4.3 특별법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그 아까 이제 인센티브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인센티브는 혹시 어떤 걸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받은 인센티브는 지금은 없는데요. 기존에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더 나가서 많은 것들을 배워오게 하는 기회를 좀 더 준다든지 그런 것인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저희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행안위가 또 성과 중에 하나가 또 말씀드린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과 전 국민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전 국민에게 드리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드릴 때는 그거를 저희가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결하는 일을 지난해에 했고요. 요즘은 일자리를 많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공공 관련한 일자리 저희 행안위에서 만들어서 두들겨서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나흘 뒤에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소방 쪽에 적극 지원을 당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준비에 나서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안내해 주시죠.
코로나 그 확진자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그 확진자를 운반하거나 이렇게 그 병원까지 모시고 가는 일들을 소방청에서 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 되게 위험한 일들인데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온 소방청이 되게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코로나 백신 지원단을 꾸렸습니다. 행안부 차원에서 코로나 백신 지원단을 꾸리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 아니면 화이자, 모더나 이런 그 백신들이 냉동 상태에서 저장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저장하는 장소, 운반 이런 모든 부분에 소방 관계자분들이 일을 하시게 되고요. 네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또한 소방 관계자분들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소방청에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는 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냉동이 제대로 안 돼서 다 폐기 처분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소방청에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소방청만이 아니라 행안위에서 17개 시도 그리고 2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나서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오게 하고 접종하게 하고 이런 일이 저희가 만든 코로나 백신 지원단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행안위가 이게 중요한 일이어서 지금 질문 말씀처럼 소방청이 또 백신을 맞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드리게 된 것입니다. 네네. 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때문에 또 의사들이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잖아요. 때문에 이 백신 접종 협력 체계가 무너질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의사 선생님들이 계셔야 그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고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고 너무 소중한 분들이고 그래서 백신 접종도 의료 지원하시는 분들 먼저 접종하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의 갈등 국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뭐냐면 살인을 했거나 성폭행을 저질렀거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 죄질이 아주 나쁜 경우를 그렇죠. 아주 재질이 나쁜 경우입니다. 대한민국의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소수 살인을 저질러서 그리고 성폭행을 해서 그러면 사실은 의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의사를 할 수 없게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입니다.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에 실형을 살고 나오는 경우도 쉽지 않죠. 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럴 때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거다라고 해서 대다수의 의사 선생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의사의 자격이 없다 이런 것인데 네. 또 여기에도 만약에 실형을 살고 나왔는데 5년이 지난 후면은 그 의사 면허를 가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집행유예인 경우이다. 그러면 2년 후에 의사 면허를 다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거대 여당이 통과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가짜 뉴스죠. 이와 관련한 법안은 기존부터 계속 나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내용이지 대다수의 의사 선생님을 상대로 하는 일, 아니 살인과 성폭행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상황과 관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안은 계속 논의되어 왔던 거지 갑자기 백신 접종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네. 정치권이 이와 관련해서 가짜 뉴스처럼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여야가 다 합의한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약간 이제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 질문으로. 예. 5년 후 실형을 살고 난 뒤에 5년 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백신 상황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참혹한 그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질 네. 않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아동 학대 해결에 이제 앞장선 이제 위원장님께서 네. 그 얼마 전에 그 통과된 아동 학대 처벌법 개정안이 있지만 예. 아직도 이 법안도 더 보완이 필요하고 그렇죠. 적절한 이제 집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여행용 가방에 감금되었던 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인이처럼 16개월 된 아기가 속 안에 내장이 다 끊겨진 상황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사실은 해결이 필요한데 네. 제가 아동학대 방지법을 만들어서 계속 준비 작업을 했었는데 법사위에서 통과가 어려운데 이번에 이제 정인이 사건이 어쩜 너무나 슬픈 사건을 계기로 그 법이 통과됐습니다. 대한민국은 그게 문제입니다. 슬픈 사건, 거대한 사건, 정말 너무나 어려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야 법안에 박차를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예방을 할 수 있게 먼저 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완전히 근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내 소유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이는 부모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이고 가족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이고 대한민국 미래를 지켜내줄 기둥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아이를 길러야 되는데 어쩌면 몇몇 부모들이 아이가 나에게 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좀 바꿔주는 대한민국의 문화 바꾸기 운동 또 저는 좀 펼쳐져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들은 저희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고요.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엔 경찰이 초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들이 초동에 대처하려고 해도 처우나 아니면 소송이 걸릴 위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동학대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도 손해보지 않고 징계받지 않게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예. 네, 또 연장선상 위에 있는 그런 법안인 것 같은데요. 사랑이와 혜인이 입법에 대한 이 통과를 진짜 촉구하셨습니다. 네.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법에는 아기가 출생하면 모가 아기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아빠도 가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혼부, 아기를 낳고 떠난 엄마의 경우에는 그 엄마가 동의하지 않으면 미혼부는 아기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났는데도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얼마 전에 아기가 8살이 됐는데 출생신고가 안 돼서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래서 출생신고가 안 된 채로 이름이 없었던 아이죠. 그런데 그 엄마가 미혼부하고 갈등 속에서 아이를 사망케 합니다. 그런데 그 미혼부는 그 아이를 따라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이것이 세상에 이슈가 됐습니다. 제가 그전부터도 이 법을 만들어 놨는데 네. 대한민국의 아기가 출생을 하면 모 또는 부가 출생신고할 수 있다라고 딱 한 글자만 넣어주면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출생신고가 되고 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도 갈 수 있고 의료보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 글자만 고치는 법안을 빨리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준다면 대한민국의 사랑이 그리고 혜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아기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출생신고할 수 있게 제가 2015년에 통과시켰습니다. 혜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아까 그 8살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망신고에서조차 무명여라고 이름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 딱한 아이의 사정을 대한민국 국회가 빨리 답을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 그리고 혜인이법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법사위에서 그 법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지켜봐 주시고 힘 좀 넣어주시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도 출생신고되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없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행언의 또 다른 성과가 또 내일은 탄생을 법사위입니다. 할 수도 네. 있겠군요. 법사위에서. 네, 네. 그동안 이제 행안위 지난 8개월 동안의 주요 성과 중에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하셨던 국민구하라법 네, 네, 네. 대표 발의를 하셨고 또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 국민구하라법은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의 의미 같이 묶어서 좀 들어볼까요? 네. 행안위에서 통과시킨 법은 공무원 구하라법이었습니다. 공무원 소방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살 때 엄마가 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공무원 소방관이 세상을 떠나면 공무원에겐 유족 위로금이라고 해서 약 8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 중에 반을 1살 때 이 아이들을 버리고 간 엄마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이 세상을 떠나면 매달 연금이 91만 원씩 나옵니다. 이것을 그
한 살 때 버리고 왔던 엄마에게 자동으로 가게 됩니다. 네. 이것을 자동으로 가지 못하게 공무원 구하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공무원은 이렇게 해서 부정한 일이 없게 만들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게 민법입니다. 구하라처럼 일반 국민은 구하라가 어릴 때 엄마가 떠나서 한 번도 교섭도 하지 않고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는데 그 구하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구하라가 남긴 재산의 반을 엄마가 나한테 줘라고 소송을 걸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옳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하라를 기른 그 가족들의 또 다른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 엄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게 국민구하라법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구하라법은 아직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아까 사랑이 그리고 해인이법처럼 법사위 통과 문턱이 높습니다. 통과시켜줘야 합니다. 행안위에선 제가 있었고 행안위 위원들은 모두 다 찬성했고 정부도 찬성해서 공무원 구하라법은 통과됐는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무부가 빨리 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의기투합해서 합의해서 통과시켜줘야 합니다. 4.3 제주 4.3법은 73년이 지났습니다. 빨갱이, 좌익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국가에 의해서 평범한 국민들이 살해당하고 죽어간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73년 만에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빨갱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규명해주고 그런 다음에 명예를 회복해주는 일 그리고 그때 상해를 입어서 정말 평생 아픈 몸을 이끌고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 제주도는 제삿날이 다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같은 날 집단으로 죽어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일정한 보상을 미래 세대에게 짐을 주지 않고 일정하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들을 통과시킨 내용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올 한해 남은 목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하는 기관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 제대로 의미 있게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드리는 일, 그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입법으로 그리고 예산으로 그리고 정책으로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이 코로나처럼 어려울 때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국민을 위한 예산을 펼쳐나가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일이 저희들의 일입니다. 행정안전위원장인 저 서영교가 국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정부와 의협 간 갈등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법을 중심으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바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철원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쌀쌀한 곳이 많겠습니다. 이 반짝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네, 건조한 날씨에 산불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또 다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